안녕하세요. 오늘 챕터 44-4 중복심판금지 해드릴게요. 중복심판금지는 이게 특허법 법조문에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154조에서 민사소송법 259조를 준용하거든요. 민사소송법 259조가 중복소송금지예요. 그러니까 이걸 준용을 해가지고 중복심판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제 칭을 하고 그 시험 문제도 그렇게 나오고 우리가 그렇게 이제 알고 있단 말이죠. 일단은 동일한 당사자는 전심판 계속 중에 후심판을 청구하지 못하거든요. 요거 왜 그런 거냐면 이거 모순적촉 방지를 위한 거예요. 예를 들어 똑같은 당사자가 있어요. 똑같은 당사자가 갑이 을한테 어떤 첫 번째 심판을 청구를 해요. 그 다음에 똑같은 거에 대해 가지고 갑이 을한테 또 심판 청구해요. 근데 여기서는 갑이 이겼어요. 갑이 이겼다. 근데 여기서는 을이 이겼어요. 그러면 똑같은 사안에 대해 가지고 판단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중에 신뢰가 이제 낮아지게 되는 거죠. 심판원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게 되는 거죠. 아니 이건 뭐 멋대로 판단하는구만. 심판원 멋대로 판단하는구만. 이거 다 AI로 대체를 해버려야 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심판원에 대한 신뢰를 이제 높이기 위해서 모순저촉되는 심결을 이제 없애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심판이 청구되고 두 번째 심판은 모순저촉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심결각화 시켜버려요. 키워드는 모순저촉이고 여러분들 그 요건이 어떻게 되냐면 전 심판 계속 중에 후 심판 제기될 것, 당사자 동일할 것, 심판물 동일할 것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들 중복 심판에서는 논점이 몇 개 있냐면요. 중복 심판이잖아요. 그러니까 4개 있어요. 하나, 둘, 셋, 요 4개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중복 심판 나오면 이 판단 시점 아니면 전 심판 계속 중 후 심판 제기될 것의 의미, 소금범, 적건범, 그리고 이거 심판 청구권 남용 요 4가지에 대해서 쟁점을 다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 이게 중복 심판 나오면 요 4가지 논점 있는지 확인하고 하나 이렇게 체크를 해야 여러분들이 논점 안 빼먹어요. 됐죠? 일단 판단 시점부터 봐볼게요. 중복 심판의 판단 시점이 여러분들 청구 시설이랑 심결 시설이 있어요. 여기 청구 시설이랑 심결 시설이 있다. 둘 다 근거를 뭘로 근거로 하냐면 민사소송법 259조랑 일사부재리를 근거로 해요. 아시겠죠? 청구시설, 그 다음에 심결시설, 민사소송법 259조랑 일사부재리 요거 두 개를 둘 다 근거를 하거든요. 보시면 민사소송법 259조를 준용을 한 게 우리가 이제 중복심판금지잖아요. 민사소송법 259조는 뭐라고 규정되어 있냐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기하지 못한다는 문헌적인 의미를 봐봐요. 제기는 언제 하는 거예요? 제기는 청구 시에 하는 거예요. 심결 시에 하는 거예요. 청구 시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문헌의 의미에 집착해가지고 청구 시다. 여기 문헌의 의미를 봐라. 아시겠죠? 청구시설은 민사소송법 259조의 문헌의 의미를 봐라. 근데 심결시설은 뭐라고 하냐면 아니 소송에서도 그 중복소송 금지는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해요. 아시겠죠? 이게 심결시설은 여기 문헌에 집착하지 말고 259조 민사소송법 259조의 중복소송 있잖아요. 요것도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하니까 사실심 변론 종결시가 심판에서는 심결시다라고 주장을 해요. 아시겠죠? 여기 심결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 청구시설은 일사부재리와 중복심판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집중하거든요. 청구시설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만약에 심결시로 하면 일사부재리와 공백이 존재한다 라고 해요. 그죠? 일사부재리와 공백이 존재한다. 이게 뭔 말이냐면 봐봐요. 일단은 전심판이랑 후심판이 있어요. 전심판이 요때 확정된 케이스가 있고 요때 확정된 케이스가 있고 요때 확정된 케이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후심판 청구시는 여기고 후심판 심결시는 여기일 때 전심판이 요때 확정, 요때 확정, 요때 확정 3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그죠?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후심판 청구 전에 전심판이 확정됐어요. 요거 여러분들 중복심판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말할 거지만 중복심판 금지는 심결시를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요. 심결시에 전심판 계속 중이 아니잖아요. 그죠? 왜냐면 확정이 여기 돼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중복심판 아닌데 다만 여러분들 일사부재리에서 그 확정 시점을 청구시를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청구시 전에 확정됐으니까 여기 일사부재리가 적용이 되죠. 그죠? 그리고 세 번째 케이스 봐봐요. 심결 이후에 전심판이 후심판의 심결 이후에 전심판이 확정됐어요. 요거는 중복심판에 해당하죠. 그죠? 근데 일사부재리에 해당하지 않죠. 왜냐면 그 전심판의 심결이 확정될 것을 청구시를 기준으로 하잖아요. 일사부재리는 청구시를 기준으로 하잖아요. 확정될 거에 관해서는. 그러니까 확정이 여기 됐으니까
청구시에 확정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일사부재리 적용 안 되죠.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일사부재리가 적용되고 세 번째 케이스에서는 중복심판이 적용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복심판이랑 일사부재리랑 그 취지가 같거든요. 적용 요건에 일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취지가 모순저촉 방지라는 취지가 같아요. 그러니까 취지가 같으니까 여기서는 일사부재리, 이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일사부재리로 모순저촉을 방지하는 거고, 세 번째 케이스에서는 중복심판으로 일사부재리, 아니 중복심판으로 모순저촉을 방지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이 두 번째 케이스예요. 첫 번째 후심판에 심판 청구 후 심결 전 있잖아요. 요 가운데 꼈을 때 전심판이 요때 확정된 경우에요. 그러면 요거는 중복심판에 해당하지 않죠. 왜냐하면 중복심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금 심결시를 기준으로 하면, 통설 판례가 지금 심결시설이잖아요. 심결시를 기준으로 하면 심결시에 전심판이 지금 계속 중인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요때 확정이 돼 버렸으니까, 그죠? 중복심판 아니에요. 그리고 일사부재리도 적용 안 되죠. 왜냐하면 청구시 전에 확정이 되어야 일사부재리인데 지금 청구시 이후에 확정됐잖아요. 그러니까 일사부재리도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봐봐요. 지금 여기서는 케이스 첫 번째에서는 일사부재리로 모순도적을 방지하고, 케이스 세 번째에서는 중복심판으로 모순도적을 방지하잖아요. 근데 케이스 두 번째에서는 일사부재리도 안 되고 중복심판도 안 되는 이런 공백이 있단 말이죠. 공백. 그죠? 이런 공백이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청구시설은, 아니 심결시로 하면 아까 그런 공백이 발생했잖아요. 심결시로 하면 공백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청구시로 해야 된다는 게 청구시설이에요. 아시겠죠? 보시면 첫 번째 논거는 아까 뭐였어요? 요거 259조. 그다음 두 번째 논거는 일사부재리. 청구시설은 뭐라고 하냐면, 심결시로 하면 공백이 발생한다. 공백이 뭐 어떤 케이스에서 두 번째 케이스 있잖아요. 후심판 청구 후 후심판 심결 전에 그 확정된 케이스, 전심판의 심결이. 그러면 일사부재리와 중복심판에 공백이 생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청구시로 해야 된다는 청구시설. 근데 심결시설은 뭐라고 하냐면, 공백은 불가피하다. 이런 거 어쩔 수 없다. 뭐 약간 뭐 좀 빈약하긴 하지만 공백은 어쩔 수 없다. 라는 거예요. 됐죠? 왜냐하면 민사소송법 259조에서 사실심 변론정결시를 기준으로 하니까 민사소송법 259조에 따른 사실심 변론정결시랑 대응되는 게 심결시다. 아시겠죠? 요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판례에서도 보시면, 판례에서도 똑같이 뭐라고 하냐면 259조랑 일사부재리, 됐죠? 299조랑 일사부재리 중복소송에 해당하는 사실심 변론정결시를 기준으로 한다. 아시겠죠? 사실심 변론정결시를 기준으로 하니까 우리 심판에서는 심결시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 논거 첫 번째. 두 번째 논거는 뭐냐면, 일사부재리랑 중복심판은 그 일부 취지를 같이 하지만, 그죠? 중복심판이랑 일사부재리는 그 모순저촉 방지라는 취지를 같이 하잖아요. 그죠? 요건과 적용 범위 내에 차기가 있으므로, 아니 어쩔 수 없다. 공백이 나는 건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심결시를 기준으로 한다.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논거가 두 가지다. 259조랑 민사소송법 259조랑 일사부재리의 관계, 요거 두 가지 논거예요. 찬성론, 반대론 다. 그리고 여기 이제 판단 시점 끝났고, 그 다음에 전심판 계속 중 후심판 제기될 것, 요거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판례가 있어요. 요것도 시험 문제 자주 나오니까 잘 알고 계세요.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이거 의미가 어떻게 되냐면, 봐봐요. 이게 갑이 있고 을이 있단 말이죠. 보시면 갑이 을한테 어떤 심판을 청구를 했어요. 이 심판이 심판원의 계속 중에 있어요. 근데 또 갑이 을한테 또 심판 청구했어요. 그러면 요거는 무조건 그 중복 심판에 해당을 하죠.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요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갑이 을한테 심판을 청구하고 어떤 심결이 나왔잖아요. 이 심결에 대해서 심결 취소 소송을 또 제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심결 취소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 지금 갑이 을한테 또 심판 청구하는 거예요. 요 경우도 전심판 계속 중에 후심판 청구한 경우냐라고 볼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심판 계속 중에 후심판 청구할 것, 요거를 문헌적으로 해석하면 전심판원이 심판원의 계속 중인 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조금 넓게 해석하자면, 전심판원이 계속 중이라는 말은 확정이 안 됐으면 계속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심판 계속 중,
요거를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건지, 전심판이 심판원에 계속 중인 걸 말하는 거냐, 전심판이 심판원에 계속 중인 걸 말하는 거냐, 전심판 계속 중이라는 거는 전심판이 확정이 안 된 거 있잖아요. 확정이 안 된 거를 전심판 계속 중이라고 할 거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정답은 뭐예요? 확정이 안 된 거. 그러니까 전심판이 심결 취소 소송에 가 있는데 그 다음에 후심판 청구한 것도 중복 심판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도 보시면 논거가 첫 번째 심판원으로 한정 해석하자는 경우 견해. 첫 번째 논거, 요거 154조의 8항은 심판에 관한 규정이다. 그죠? 그리고 여기 심판원으로 한정 해석할 것이 아니라는 견해는 뭐가 논 거냐면, 154조 8항은 심판에 관한 규정이지만 우리가 이제 259조를 준용을 하잖아요. 민사소송법 259조를 준용하잖아요. 여기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는 형식에 심판에 관한 규정인지 심판에 관한 규정인지 아닌지가 정해져 있지 않은 건데 너 자의적으로 심판에 관한 규정이라고 한 거야 라고 그렇게 반박을 하는 거예요. 됐죠? 요 반대 견해는 또 이 심판원으로 한정하자고 하는 또 견해는 또 논거가 뭐냐면, 심판원이랑 특허법원이랑 신급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 심판원으로 한정하자는 요 견해 있잖아요. 심판원으로 한정하자는 견해는, 아니 154조는 심판에 관한 규정이야. 심판에 관한 규정인데 심판원이랑 특허법원이랑 관계가 없어. 따라서 154조 8항에서 준용하는 259조는 심판으로 한정 해석해야 돼 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고, 그 다음 반대 견해인 심판원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는 견해는 뭐라고 하냐면, 아니 154조 8항이 심판에 관한 규정이라고 생각하는 건 너만의 생각이지. 그죠? 너만의 생각이지. 누가 그렇게 생각을 해? 어? 여기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는 법 형식상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는데 무슨 심판에 관한 규정이라고? 그건 네 생각이야. 아시겠죠? 이렇게 반박을 하는 거예요. 판례는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만약에 좁게 해석하잖아요. 전심판 계속중을 전심판이 심판원의 계속중으로 좁게 해석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게 봐봐요. 갑이 있고 을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갑이 있어요. 갑이 을한테 심판을 청구했어요. 근데 갑이 심판을 청구했는데 이게 불리한 심결이 질 것 같은 거예요. 갑이. 아시겠죠? 질 것 같으니까 또 다시 심판 청구하고 싶어요. 똑같은 거에 대해서. 그래서 갑이 여기 다시 심판 청구하잖아요. 그러면 중복 심판 때문에 이제 못 청구하잖아요. 그러면 갑은 이걸 중복 심판을 회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중복 심판을 회피하기 위해서 갑이 만약에 지잖아요. 기각 심결이 나잖아요. 그러면 갑은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를 하고 다시 심판을 청구를 하면, 갑이 을한테 똑같은 심판을 청구를 하면 이 두 번째 후심판이 중복 심판이 안 되게 되잖아요. 만약에 좁게 해석을 하자면, 심판원으로 한정을 해석하고 하자면, 그러니까 심결 취소 소송이 계속 중인 거를 전심판 계속 중이로 안 보면 그냥 심결 취소 소송 제기를 하고 여기 심판 청구하면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심취도 제기하는 거 요거 별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답변서를 여러분 심취도 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답변서 제출은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소제기만 해놓고 그냥 끝내면 되는 거예요. 소제기하는 거 돈 얼마 들지도 않고. 그죠? 소제기만 시켜놓고 그러면 소제기만 시켜놓고 의견서는 나중에 제출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송 제기 시켜놓고 후심판 청구하면 중복심판은 형식적으로 이제 회피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중복심판이 형해화 되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심판 계속중을 확장 해석하자라는 거예요. 심판원으로 좁게 해석하지 말고, 전심판 계속중을 특허 심판원으로 좁게 해석하면 보시면 심질소송 제기 후에 다시 심판을 청구하면 후심판은 중복 심판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중복 심판이 입법 취지에 반한다. 형식적으로 회피를 해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전심판 계속 중이라는 거는 전심판이 확정되지 아니한 걸 의미하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두 번째 쟁점 끝났고, 세 번째 쟁점, 심판물이 동일할 것인데 소건범 계속 중에 적건범 청구한 경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들 소건범이랑 적건범이랑 심판물이 동일한 거예요, 동일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르겠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첫 번째 특허법원 판례가 있고, 특허법 판례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디자인보호법 판례가 있거든요. 한번 봐볼게요. 결국엔 디자인보호법 판례가 맞다고 제가 할 거예요. 특허법 판례에서는 보시면 여기서
지금 이 사실관계가 갑이 있고 을이 있거든요. 갑이 지금 특허 등록 받았어요. 갑이 을한테 적건범 청구했어요. 적건범 청구하고 또 을이 갑한테 소건범 청구한 거예요. 이게 적건범이랑 소건범이 갑, 을 사이에 지금 같이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첫 번째 쟁점이 된 게 뭐였냐면 이게 심판 청구 이익이에요. 이 두 번째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 있잖아요. 아니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이 계속 중인데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 청구에 이익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판례는 옛날 판례는 뭐라고 했냐면 심판 청구 이익이 결여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송에서 민사소송에서는 적극적 확인의 소급 청구를 하고 소극적 확인의 소급 청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청구한 소극적 확인의 소가 확인의 이익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소각화돼요. 그죠? 그거는 민사소송 얘기고 보시면 행정심판 절차에 불과 행정심판 절차에서는 민사소송과 동일할 정도의 확인의 이익이 요구된다고 보기 어렵다. 민사소송에서는 적극적 확인의 소를 구하고 소극적 확인의 소를 구하면 나중에 청구한 소극적 확인의 소가 확인의 이익이 없어가지고 소각화 되는데 여기 행정심판에서는 그 정도 확인의 이익을 요구된다고 볼 수 없다라는 취지가 뭔 말이냐면 나중에 청구한 소극적 확인 심판 있잖아요. 그것도 확인의 이익을 인정해주겠다. 심판 청구 이익을 인정해주겠다라는 취지인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그리고 여기 뭐 다 형식적인 얘기예요. 권리범위학의 심판에서 적극적 권리범위학의 심판이나 소극적 권리범위학의 심판 각각 독립적인 절차로 인정되고 있으니까 각각 심판 청구 이익이 인정되는 거다. 그죠? 그리고 또 그냥 하나만 하는 얘긴데 그 여기 맨 처음에 제출하는 적극적 확인 심판 있잖아요. 여기서 오심이 나올 수도 있다. 오심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 나중에 제기하는 소극적 확인 심판 있잖아요. 요게 심판 청구 이익이 사실상 있다. 여기 오심 5판이 나올 수도 있다. 그죠? 그리고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새롭게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니 법조문에서 135조 1항이랑 우리가 이제 135조 적극적 권리범위학의 심판이랑 소극적 권리범위학의 심판이랑 따로 이제 법조문에서 구별하고 있잖아요. 135조 1항이랑 135조 2항인가요? 그렇게 이제 3항인가요? 그렇게 구별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니 각각 심판 청구 이익이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죠? 적극적 권리범위학의 심판은 135조 1항에서 이제 규정을 하고 있고 소극적 권리범위학의 심판은 135조 2항에서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각각 그 법조문이 다르게 우리가 이제 그 규정을 하고 있으니까 각각 심판 청구 이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게다가 심판 청구인에 의해서 당의 심판 청구 자체가 취하될 수 있는 사정. 보시면 이 적건법 청구하다가 얘가 갑자기 취하를 해요. 그러면 소극적 권리범위학의 심판이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이런 하나만 한 얘기인데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봤을 때 나중에 청구한 그 소극적 권리범위학의 심판이 심판 청구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옛날 특허법 판례.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나중에 청구된 거 있잖아요. 나중에 청구된 소극적 권리범위학의 심판이 중복 심판에 해당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적극적 확인해서랑 소극적 확인해서 있잖아요. 여기는 소송물이 동일한 거예요. 선결관계예요. 모순관계예요. 여러분들 민사소송에서 이거 모순관계잖아요. 그러니까 모순관계인 경우에도 중복소송에 해당할 수 있냐 없냐 요거 논점이 그 민사소송법 논점이 있잖아요. 똑같이 여기 논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 확인 심판이랑 소극적 확인 심판이랑 모순 관계거든요. 모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심판물이 동일하지 않고 모순 관계인 경우에도 불구하고 중복 심판을 적용할 수 있냐 없냐 요거 쟁점이 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이게 옛날에 2008년에 이게 쟁점이 됐었어요. 그리고 그 이제 법원에서는 뭐라고 판단했냐면 요거 중복 심판은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규정이다. 따라서 위 개정 규정이 시행일 전에 출원된 이 사건 특허 발명은 중복 심판이라는 주장을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게 개정법에 의해서 들어온 거거든. 중복 심판이 들어왔어요. 여기서 출원해서 등록받은 거는 중복 심판이 적용이 안 되고요. 여기서 출원해서 등록받은 게 중복 심판이 적용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특허 자체가 지금 중복 심판이 적용이 안 돼요. 개정법상. 그렇죠? 그러니까 중복 심판이 적용이 안 돼. 애초에 안 돼요. 그러니까 중복 심판이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없다. 아시겠죠? 시행 그 부칙에 따라 가지고 적용이 안 되는 사안이어서 그렇게 판시를 했어요. 일단 이런 사건이 있는데 일단락됐다. 그 다음에 디자인 보호법 사건이 또 나왔거든요. 최근에 보시면 적극적 확인 심판이 청구된 이후에 그 다음에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이 청구되었단 말이죠. 그때 후행 나중에 청구된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은 중복 심판 금지에 위배되거나 심판 청구 이익이 부정된다고 보아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 청구하고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 청구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청구된 게 그 심판 청구 이익이 없다. 왜냐하면 중복 심판 때문에 라고 명시적으로 판시를 해줬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디자인 보호법 판례가 그냥 맞다고 지지를 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훨씬 최근이에요. 요게 훨씬 최근이고 요거 비슷한 판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특허법 판례긴 하지만 특허법은 판례긴 하지만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판례 지지해 주세요. 근데 요거 사실관계에서 요 디자인 보호법 판례 사실관계에서 원칙적으로는 적건범위랑 소건범위랑 중복 심판이 적용된다까지만 말했고 중복 심판을 적용해서 심결각하 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적건범의 확인 대상 디자인이랑 소건범의 확인 대상 디자인이 지금 비슷해 보이지만 심판물이 동일해야 우리가 중복 심판 적용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심판물이 동일하지 않다고 봤거든요. 아시겠죠? 요 미세한 차이긴 한데 심판물이 약간 다르다고 봤어요. 보시면 뭐라고 판시했냐면 다만 적극적 권리범위 심판의 대상물인 확인 대상 디자인과 소극적 권리범위 심판의 대상물인 확인 대상 디자인이 시각적 차이가 존재한다. 시각적 차이가 존재해가지고 심판물이 동일하지 않다. 심판물이 동일하지 않으면 그냥 애초에 그냥 그 권리범위 중복 심판 적용 안 되는 거잖아요. 심판물이 동일해야 중복 심판이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판례는 적건범위나 소건범위나 중복 심판이 적용된다까지만 말해준 거예요. 근데 이 사실관계에서는 심판물이 달라가지고 중복 심판 적용 안 했어요. 됐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요 쟁점도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쟁점이 요거거든요. 요거는 약간 옛날에 시험 문제 나와가지고 알려드리는 건데 지금 보시면 지금 갑이 있고 을이 있고 갑이 있잖아요. 이 첫 번째 심판 청구하고 그 다음에 이게 심결이 났고 그 다음에 또 심결 취소 소송 갔고 그래도 판결이 났어요. 그리고 이게 대법원에 갔단 말이죠. 대법원에 가고 이 판결 선고 있잖아요. 판결 선고 직전에 이 사람이 이제 육감으로 아는 거죠. 아 이거 졌다. 이게 대충 알거든요. 이 판결 선고 직전에 갑이 질 걸 알아요. 질 걸 알아서 이때 다시 갑이 을한테 다시 심판 청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똑같은 심판물에 대해 가지고 다시 심판 청구하는 거예요. 요거 여러분들 중복 심판에 해당하는데 또 여기 쟁점이 되는 거 뭐냐면 심판 청구권 남용인지 여부가 문제가 됐거든요. 요거 청구하는 거 있잖아요. 요거 여러분들 심판 청구권 남용인지 왜냐하면 심판 청구권이라는 게 135조 1항 2항에서 인정이 되긴 해요. 인정이 되긴 하는데 아니 신의 측에 반해서 이제 인정을 해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모든 그 대원칙상 그죠? 보시면 뭐라고 판단했냐면 심판 청구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나중에 청구하는 거 보시면 일반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동일 당사자를 상대로 동일 청구에 대해서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심판 생각하지 말고 소송 생각해봐요. 민사소송 생각해봐요. 민사소송에서 첫 번째 소송, 두 번째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뭘로 그 규율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판력, 중복소송, 그 다음 제소금지 이런 걸로 규율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걸로 규율을 하고 있지 그냥 광의로 나중에 청구하는 소송은 뭐 심의 측에 반해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민사소송에서 기판력, 중복소송, 제소금지 요거 세 개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 거지 무슨 나중에 청구되는 소송은 뭐 느낌상 심판 청구 소권 남용이야 이렇게 안 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경우 확정 판결의 기판력이
법리에 따라 판결하는 것이 보도이고, 그러니까 확 기판력에 해당하는 첫 번째 소송이랑 두 번째 소송을 뭐 기판력, 중복 소송, 제소금지 이런 걸로 해결하고 있지, 느낌에 따라서 소권 남용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수에 걸쳐 같은 이유로 청구된 경우에 법률상 받아들일 수 없음을 이유로 권리남용 또는 소권남용으로 의율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소송이 지금 그 같이 있을 때는 법리에 따라서 기판력, 제소금지, 중복소송으로 판단하는 거지, 그죠? 소권남용으로 안 해요, 그죠? 이는 패소 확정된 당사자가 억울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있어서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 동일 당사자를 상대로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것이 곧바로 재판 청구권 남용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재판 청구권 남용이라고 보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갑이 이글한테 심판 청구하고 심결이 나왔고, 갑이 이글한테 다시 판결 심치도 청구하고 판결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대법원까지 갔단 말이죠.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 선고, 여기 지금 판결 선고 직전에 갑이 을한테 에라 모르겠다 다시 심판 청구하는 거 있잖아요. 요거는 심판 청구권 남용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요거 심판 청구권 남용이 아니다 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 요거는 여러분들 요거 그거잖아요. 지금 딱 이거잖아요. 딱 이 케이스 두 번째잖아요. 케이스 두 번째. 제가 중복 심판 아까 중복 심판이 이 케이스에서 중복 심판이 맞다고 한 게 아니고 중복 심판을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말한 거예요. 이 케이스 두 번째잖아요. 지금 딱 보시면 케이스 두 번째니까 중복 심판도 적용 안 되고 일사부재리도 적용이 안 돼요. 여기 케이스 두 번째니까 후심판 청구하고 전 심판이 요때 판결 선고하니까 확정된 거잖아요. 지금 그죠? 요때 확정됐어요. 그럼 중복 심판도 해당 안 되고 일사부재리 해당 안 돼요. 아시겠죠? 요거 지금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이 첫 번째 케이스 있잖아요. 첫 번째 케이스 그 후심판 청구 전에 확정된 케이스, 요거는 논점이 뭐냐면요, 일사부재리만 논점이에요. 일사부재리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심결 이후에 확정된 케이스 있잖아요. 요거는 논점이 중복심판만 논점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후심판 청구 후 후심판 심결 전에 전심판이 확정된 케이스 있잖아요. 요거는 일사부재리도 해당 안 되고 중복심판도 해당 안 되거든요. 근데 일사부재리와 중복심판이 모두 논점이에요. 아시겠죠? 왜 그러냐면 판단 시점이 지금 중복심판의 판단 시점은 심결시잖아요. 그죠? 심결시니까 요때 확정됐으면 중복심판이 적용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고 또 이게 심결시니까 적용이 안 되는 거지만, 만약에 청구시설도 있잖아요. 그 중복심판의 판단 시점을 청구시로 보자는 그 견해 있잖아요. 청구시설에 따르면 중복심판에 해당하잖아요. 근데 우리 통설 판례인 심결시설에 따라서 이 적용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설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지니까 이것도 쟁점이에요. 중복심판 쟁점이다. 요때 확정됐을 때. 그리고 일사부재리도 쟁점이 맞아요. 왜냐하면 왜 쟁점이 맞냐면 일사부재리는 확정 심결이 청구시설에 따르잖아요. 청구시설에 따르니까 일사부재리가 지금 여기 적용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일사부재리가 적용 안 되는 건데, 만약에 심결시설에 따르잖아요. 확정심결이 심결시까지만 있으면 된다 라는 심결시설에 따르면 일사부재리가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중복심판의 판단 시점은 심결시설이 통설 판례잖아요. 그죠? 중복심판의 판단 시점은 심결시설이 통설 판례인데, 그죠? 만약에 반대 견해인 청구시설에 따르면 중복심판이 적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학설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지는 거니까 여기도 중복심판의 쟁점이 맞고, 일사부재리는 통설 판례가 확정심결은 청구시에 있어야 된다는 청구시설이잖아요. 근데 반대 견해인 심결시설에 따르면 일사부재리 적용이 되거든요. 이 케이스 두 번째에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학설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지는 거니까 일사부재리도 논점이 맞고. 아시겠죠? 요 케이스에서는 봐봐요. 요 케이스 요거 두 번째 심판이 상고심 판결 직전에 청구된 경우 있잖아요. 요 경우는 딱 두 번째 케이스잖아요. 딱 두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니까 일사부재리도 아니고 중복심판도 아니고 근데 중복심판도 쟁점이 맞고 일사부재리도 쟁점이 맞고. 아시겠죠? 근데 요 두 번째 케이스에서 지금
상고심 판결 직전에 청구된 경우에 심판 청구권 남용도 아니고. 아시겠죠? 이거 이렇게 잘 알고 계세요.